안녕하세요. 말레트 스튜디오입니다. 오늘은 벨기에, 정확하게는 브뤼셀의 아르누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은 아르누보의 발상지입니다. 프랑스의 아르누보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벨기에가 프랑스보다 먼저 아르누보가 발생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의 건축가 액토르 기마르가 빅토르 호르타의 건축에 영향을 받았다는 점도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르누보는 어떻게 브뤼셀에서 시작했을까요? 벨기에는 유럽 대륙 내에서 최초로 산업혁명이 발생한 나라입니다. 또한 벨기에는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 세 개의 공용어가 쓰이는 좀 특이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는 벨기에가 1839년 독립하기 오래전부터 이 지역은 프랑스, 네덜란드, 신성 로마 제국 등이 소유하고 지배했기 때문인데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늘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네덜란드어 사용권인 북부의 플란데런 지방 그리고 프랑스어 사용권인 남부의 왈롱 지방은 서로 분리독립 논의가 있을 정도로 오늘날까지도 갈등도 심하고 서로 전혀 다른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발생한 이후 고열량, 고효율의 에너지원, 즉 증기기관을 돌릴 수 있는 석탄의 중요성이 대두됩니다. 그런데 벨기에 남부 왈롱 지방, 특히 샤를루아 지역은 17세기 후반부터 유럽 대륙에서 가장 오래된 탄광 지역이었고 왈롱 지방에는 수백 개의 탄광이 있었으며 그중 4곳의 광산 유적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벨기에 독립의 시발점이 된 1830년 벨기에 혁명 이후부터 19세기 내내 벨기에 남부지방에서 석탄 채굴량이 증가하면서 해당 지역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강, 화학, 유리의 생산지가 됩니다. 당시로서는 신소재였던 철강, 화학, 유리 제품으로 인해서 벨기에의 경제는 급격히 성장하게 됩니다. 한편 벨기에는 1889년 오늘날의 콩고 민주공화국 지역을 식민지화합니다. 좀 더 정확히는 이 지역은 당시 벨기에의 왕이었던 희대의 악마 레오폴트 2세의 개인 소유지가 됩니다. 콩고 지역은 오늘날까지도 광물 자원의 부국으로 알려질 만큼 천연 자원이 풍부했습니다. 개발이 원활하지 않았던 다른 자원들과는 달리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이 고무였는데 당시 전 세계는 자동차, 자전거 등 새로운 이동수단의 핵심인 고무 타이어가 개발되면서 고무의 수요가 매우 절실했습니다. 레오폴트 2세와 그로부터 권리를 사들인 기업이 고무의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콩고 주민들의 손목을 잘랐다는 이야기는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실제로 이들이 콩고에서 자행한 고문, 학살, 강간, 인신매매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범죄들에 비하면 이건 애교 수준입니다. 오늘날 벨기에 초콜릿이 유명한 이유도 콩고에서 엄청난 양의 카카오를 수탈해 올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처럼 식민지인 콩고 지역에서 값싸게 가져온 천연자원, 광물자원은 벨기에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아르누보라는 용어는 1880년대 벨기에의 현대미술이라는 뜻의 라르모데른이라는 저널에서 르방이라는 작가 집단들의 작품을 소개하면서 처음 사용되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19세기 후반 브뤼셀은 앞서 언급한 경제적인 번영에 힘입어서 유럽 대륙에서 파리에 버금가는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유럽의 예술가, 작가, 시인들이 대륙 전역에서 브뤼셀로 모여들어서 예술인 조직을 만들기도 하고 정기간행물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조직이 미술평론가이자 변호사인 옥타브 마우스가 1883년 설립한 소시에테 드방, 즉 르방입니다. 그 이전까지 예술계는 과거의 스타일에서 해답을 찾으려는 보수적인 역사주의와 중도적인 절충주의에 머물러 있었는데 벨기에에 모인 젊은 예술가들은 이와 같은 기성세대의 인식에 반발하면서 보다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접근 방식을 모색했습니다. 즉 당시까지의 역사주의와 절충주의의 입장은 18세기 말 프랑스를 중심으로 생겨난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적 예술로부터 영감을 얻고자 한 신고전주의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이러한 과거의 답습에서 벗어나고자 했고, 그 결과로 문학과 미술에서는 신인상주의와 상징주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건축 등의 디자인 측면에서는 새로운 소재의 적극적인 사용을 통해서 보다 간결하고 개방된 공간을 만들어내고자 했으며, 이와 함께 응용미술, 장식미술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움직임이 바로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아르누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풍부한 광물자원 개발과 경제 번영은 철과 유리라는 새로운 소재의 개발과 발전을 가져오고, 이를 이용한 새로운 스타일의 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외젠 비올레 르디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는 프랑스의 건축가로 현대 건축의 첫 번째 이론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건축 분야와 프랑스 내에서 매우 유명한 사람입니다만, 오늘은 짧게만 소개하자면, 그가 활동했던 때는 빈발하던 전쟁과 폭력적인 시위, 특히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서 수많은 중요한 건물들이 훼손되던 시기였습니다. 르디크는 이렇게 훼손된 중세 고딕 건축물의 복원에 있어서 매우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인데, 그가 복원한 건축은 베즐레 수도원, 생트 샤펠, 노트르담 성당 등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그의 업적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그가 중세 건축을 복원하면서 철제 트러스트 구조를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역사적 건물을 복원하면서 당대에 없었던 소재와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당시로서는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철의 사용을 강조한 그의 많은 디자인은 아르누보 건축가, 특히 빅토르 호르타, 액토르 기마르, 안토니오 가우디 등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빅토르 호르타는 벨기에 북부 플란데런 지방 헨트 출신의 건축가로, 앞서 말한 르디크의 열렬한 추종자였습니다. 특히 최초의 아르누보 건축으로 알려져 있는 그의 호텔 타셀은 르디크의 작업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호르타가 건물 장식에 주로 사용한 식물 형태의 곡선 스타일은 액토르 기마르 등 다른 아르누보 건축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 개방적인 평면과 철, 유리의 혁신적인 사용은 고딕을 답습하던 당시의 신고전주의에 대한 저항을 넘어 현대 건축으로의 진화를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호르타는 20살 무렵 벨기에 왕립 미술 아카데미에서 건축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자신의 교수이자 레오폴트 2세의 건축가였던 알퐁스 발라트 밑에서 브뤼셀 북부 라켄 지역에 있는 벨기에 왕립 온실을 건축합니다. 이런 작업 과정을 통해서 호르타는 건축에 철과 유리를 사용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의 건축을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호르타는 1892년 과학자이자 교수인 에밀 타셀로부터 주택 설계를 의뢰받아 1893년 호텔 타셀을 완공하게 됩니다. 이 건물의 외관은 석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전통적인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는 기존 건축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호르타는 라켄의 왕립 온실에서 경험한 유리와 철을 사용하는 기술을 통해서 넓고 일조량이 풍부한 실내를 만들었습니다. 또 이 건물은 중앙 계단을 중심으로 지어졌는데, 이는 호르타 건축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르누보 건축답게 포도넝쿨과 같은 식물의 줄기와 꽃을 본떠 만든 화려한 곡선이 계단의 철제 난간, 바닥 타일, 발코니, 문과 유리창 등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호텔 솔베이는 부유한 화학자이자 사업가 집안에 아르망 솔베이를 위해서 지었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계단의 장식에는 대리석, 청동, 특수목 등 이국적이며 고가의 재료를 다양하게 사용했습니다. 또한 건물 전면에 대부분을 장식하고 있는 많은 채광창과 화려한 곡선 장식의 실내와 출입구, 그리고 청동으로 특별하게 디자인된 도어벨까지 아르누보의 화려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텔 반 에트벨드는 콩고국의 행정관이었던 에드몬드 반 에트벨드를 위해 설계한 것으로,
1895년부터 1901년 사이에 두 번의 증축을 거치면서 완성됩니다. 처음 건축된 중앙의 메인 건물은 강철 구조물이 건물 외관에 드러나는 획기적인 스타일이며 외벽을 타일로 마감했는데 타일 장식에 있어서도 곡선을 가진 식물 줄기의 장식을 모자이크 타일로 구현했습니다. 그 양쪽으로 두 번에 걸쳐 증축된 건물은 사암으로 외벽을 마감했고 별도의 출입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 1층은 모두 개방되어 서로 통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이 건물의 또 다른 특징은 윈터가든이라고 불리는 중심 건물의 1층 로비입니다. 마치 온실을 연상시키는 팔각으로 구성된 유리돔 형태의 원형 홀로 휴식과 운동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거실, 식당, 계단과 연결되는 순환 공간이기도 합니다. 현재 호르타 박물관으로 쓰이는 호르타 하우스는 그의 거주지이자 사무실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소개한 작품들에 비해서 소박하지만 그때까지의 경험에 디테일까지 더한 건물입니다. 돌출형 발코니를 지지하는 철제 기둥은 넝쿨 식물을 연상시키는 곡선을 가지면서도 여느 건축보다 섬세하게 곡선을 표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나선형의 중앙 계단은 나무, 철, 대리석으로 장식했으며 계단 꼭대기의 채광창은 태양광 유입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장식 효과를 위해서 가장자리만 스테인드 글라스로 장식했습니다. 이제까지 소개한 4개의 건물은 모두 브뤼셀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2000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1900년대 이후 호르타의 후기 건축인 벨기에 미술센터, 브뤼셀 중앙역 등은 철골 구조와 유리를 통해 빛의 활용이라는 자신의 스타일은 유지하면서도 한결 간결한 형태로 모더니즘 스타일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벨기에 남부 왈롱의 포하무이 출신인 폴 헨카는 브뤼셀의 왕립 미술 아카데미에서 건축을 공부했고 그곳에서 빅토르 호르타를 만났습니다. 호르타와 마찬가지로 헨카 역시 철을 소재로 장식하는 기술을 연구했고 이를 건축에 사용했습니다. 초기에는 당시 신고전주의 건축가로 유명했던 핸드리크 베이아트의 스튜디오에서 일했는데 헨카는 베이아트를 통해 역사적인 건축물에서 영감을 얻으면서 철과 유리와 같은 신소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한 류디크의 추종자가 됩니다. 헨카는 41세의 젊은 나이로 일찍 사망하면서 호르타만큼 많은 건축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호르타의 호텔 타셀과 같은 시기에 지어진 헨카 하우스는 호텔 타셀과 함께 최초의 아르누보 건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좁은 부지에 지어진 이 건물은 벽돌과 돌로 마감한 외벽, 철제 장식과 넓은 유리창, 그리고 발코니 난간을 장식하고 있는 동식물 그림이 특징입니다. 한편 아치 형태의 페드먼트는 보자르 건축과 신고전주의의 연장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또 건물 정면에 건축 연도를 표시한 장식을 스그라피토 방식으로 한 것도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벨기에의 아르누보 건축가 중 중요한 족적을 남긴 사람으로 헨리 반데벨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북부 플란데런 지방의 안트베르펜에서 태어났지만 주요 활동 지역은 독일의 바이마르 등이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경력은 나중에 살펴볼 유겐트슈틸, 모더니즘, 그리고 바우하우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의 최초 경력에 대해서만 언급하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음악과 미술을 공부했고 1888년 말 예술가 그룹인 르방의 일원이 되기도 했던 그는 금은 세공, 도자기, 식기류, 테피스트리, 가구 등 모든 장식 예술에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존 러스킨과 윌리엄 모리스의 미술 공예 운동으로부터 큰 감명을 받아 다른 벨기에 디자이너들과는 달리 자연에 기반을 두지 않은 추상적인 스타일의 곡선을 활용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건축한 자신의 집인 빌라 블루멘베르프입니다. 이제까지 보아온 다른 아르누보 건축과 확연히 다른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요동치는 듯한 곡선은 찾아볼 수 없고 세 개의 박공 지붕은 꺾어지고
뾰족한 직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창문 역시 엄격한 느낌을 주는 격자창입니다. 외벽에는 별다른 철제 장식 없이 매끈한 회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런 건축은 영국 건축의 특징에 가까운데, 이 집은 반데벨데가 윌리엄 모리스의 레드하우스에서 영감을 얻어서 건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건물 역시 2008년 반데벨데의 다른 건축물들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언급한 호르타, 폴 행카, 반데벨데의 가구 작품들을 한 번에 훑어보겠습니다. 프랑스의 아르누보에서 살펴본 루이 마조렐, 에밀 갈레, 그리고 엑토르 기마르의 작품들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흔히 모던하다고 부르는 가구 디자인에 비견할 정도로 간결하고 불필요한 요소들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또 아르누보 스타일답지 않게 전혀 장식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아르누보 스타일이 모더니즘으로 넘어가는 바로 직전 과도기에 있는 스타일임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얼마 전 일본의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역사적인 재앙이 발생했습니다. 일본이 사도금광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사도광산은 일본 혼슈의 니가타시에서 직선거리 서쪽으로 약 50km가량 떨어진 제주도 면적 절반가량의 사도가시마라는 섬에 있는 금은 광산입니다. 일본은 이 금광에 대해서 1601년 금맥이 발견된 이래 에도 시대 기간 동안 중요한 재원으로 개발되었다. 에도 초기 전성기에는 금이 1년 동안 400kg, 은이 약 40톤 이상 채굴된 일본 최대의 금 광산이었고, 은 생산에서도 일본 유수의 광산이어서 은화 주조를 위한 재료를 공급하는 중요한 광산이었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금광은 1896년 미쓰비시 합자회사가 일본 정부로부터 인수한 뒤 1819년 미쓰비시 중공업 주식회사, 오늘날의 미쓰비시 머티리얼이 관리권을 넘겨받았고, 1989년 그 자회사인 주식회사 골든 사도가 다시 그 소유권과 경영권을 넘겨받으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즉 유네스코 등록은 일본 정부의 업무이기도 했지만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의 직접적인 이익이기도 했습니다. 저들의 말처럼 많은 양의 금과 은이 생산되는 광산이라면 굉장한 채산성이 보장되는 것이겠지만, 실은 채굴은 사람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광산 채굴 현장은 매우 열악하고 위험한 데다 사도광산은 규폐증, 폐에 구슬 같은 결정이 생기는 병이 많이 발생하는 광산이어서 일본인 광부들은 작업을 꺼렸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조선에서 약 1200여 명의 노동자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감금하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했던 겁니다. 어찌되었건 일본, 특히 미쓰비시는 막대한 채굴량 대비 값싼 노동력을 착취함으로써 이미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 대가가 노동자들에게 충분히 지급되지 않았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사도광산이 유네스코에 등록되었다고 신이 나 있는 그들의 홈페이지도 가보고 일본 매체의 보도도 찾아봤습니다. 현재 미쓰비시 자회사인 골든 사도는 모두 4개의 투어 코스를 유료로 운영하면서 코스마다 적게는 500엔, 많게는 3000엔의 요금을 받고 있고 식당 등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매체는 작년에 12만 명, 올해는 약 14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투어 요금의 중간값을 계산하면 1750엔, 거기에 14만 명, 거기에 4개 코스를 곱하면 이들은 입장료로만 우리 돈으로 연간 98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게 됩니다. 유네스코 등록 이후 그 매출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사도가시마를 관광지로 개발하면 그들의 이익은 더욱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한편 미쓰비시의 한국 계열사 중에서 회계 자료가 공개된 6개 기업들의 2023년도 매출과 영업이익을 합산해 봤더니 매출 합계 8,653억 원, 영업이익 합계 509억 원입니다. 그런데 다른 강제동원 기업의 사례는 빼고서라도 일제강점기 미쓰비시의 강제노동에 대해서 그 피해자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고작 86억 원입니다. 그마저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미쓰비시가 이 정신나간 친일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이라는 것을 내놓자 얼씨구나 하고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면서 승소 여부마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들은 왜 그토록 역사적인 사실을 지우려고 할까요? 그것은 더 큰 악행이 밝혀질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레오폴트 2세가 콩고 사람들의 손목을 잘랐다라는 단편적인 사실에만 경악해서는 안 됩니다. 손목을 자른 것이 알려졌다면 그 이면에는 더욱더 잔혹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므로 그것을 밝혀내고 그에 대해 분노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런 악행이 자신들의 부와 권력의 토대가 되었다면 그에 합당한 보상과 배상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과이며 또한 똑같은 일을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교훈이 될 것입니다. 작금의 현실이 참담해서 말피셜이 길어지고 거칠어지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부터는 가능한 누그러뜨리고 다른 유익한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젊은 스타일, 새로운 스타일, 즉 유겐트 슈틸이라고 불리는 독일의 아르누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